자, 가봅시다. 벌써 3강이네요. 국권상실 초기 시대 작품 하나를 다루고, 작가 2명을 다루고, 작품 안 다룬 작가에 대해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봅시다. 요 시기가 뭐냐면은, 요즘 학생들 국사 다 배우죠.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 때, 선생님 때는 국사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사를 선택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기를 할까? 하기 전에 썰이나 좀 풀고 갑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사가 그래요, 참 좋잖아요. 나라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뭐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역포자였습니다. 역사 포기자였는데 지금은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역포자였는데 이게 왜였냐면은 저는 1학년 때부터 역사 공부를 했어요. 국사였죠. 그리고 2학년 들면서 근현대사. 지금은 이 국사랑 근현대사가 전부 다 합쳐졌죠. 이 근현대사 이전 거를 국사 과목으로 했고, 그 이후 최근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보게 되는 시들도 전부 다 이 근대부터 시작하는 시들이 되게 많죠.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시들.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왜 역포자가 됐냐 그랬냐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3학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쳤었거든. 사설 모의고사를 3, 4, 5월 이렇게 3달을 쳤는데 지금도 원점수는 50점이잖아요. 이 원점수 50점 중에 원점수가 지금 한 과목당 50점이잖아요. 탐구 같은 경우에. 근데 이 3, 4, 5월 전부 다 국사랑 근현대사 원점수 합한 점수가 50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 22점, 28점, 19점, 30점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뭐 어차피 내가 그때 당시에 국사를 왜 봤냐면은 국사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국사를 봐야 됐어요. 국사랑 제2외국어를 안 보면은, 이 두 개를 안 보면은 서울대 그 지원이 안 됐어. 근데 그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는 서울대도 못 갈 사람인데 이거 역사 당연히 중요하죠. 역사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 시험이라는 평가의 수단으로 내가 고통받는 게 잘하고 있는 짓인가? 나는 그냥 역사 중요하고 역사 뭐 언젠가는 나중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겠다. 대신에 이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국사를 포기하는 선택을, 그때가 몇 년이야? 2005년인가? 2005년 6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으로 들어서죠. 그때 당시에 우리 탐구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하고 있었어요. 사탐, 저 같은 경우에 문과이기 때문에 사탐 4과목인데, 한국지랑, 그리고 원래 국사랑 근현대사. 국사하는 학생은 근현대사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2개를 같이 갖고, 그리고 경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국사랑 근현대사를 버리고 얘를 경제지리, 그리고 근현대사를
법과 사회 요렇게 바꿨어요. 경제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랑 경제의 중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봐봤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갑자기 50점이 나왔네? 법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지리도 뭐 항상 50점이 나오진 않았지. 그래서 경제지리도 문제집 풀고 개념도 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법과 사회도 공부를 하고, 근데 이 두 과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역사 둘을 하면서 얻었던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과목 국영수 공부도 더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 한국지리 2등급, 경제 3등급. 그때 당시에 탐구 4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잘 본 과목 2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지 경제가 2등급, 3등급이 나왔고 경제지리가 1등급, 법과 사회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대학 원서를 썼고 문을 박살내고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제 성적을 보고 나서 나머지 국영수는 엄청 잘 봤어요. 엄청 잘 봤어요. 최상위 0.1%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최상위 학과, 그때 당시에는 법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가 경영대였습니다. 이 두 과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비스무리하게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국사를 버렸다는 사실을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됐단 말이야.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거지. 어차피 얘는 뭐 알아서 가겠지 이러고. 근데 너무 잘 봐버려서.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때 학주쌤한테 엄청 혼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이걸 왜 말했냐면, 여러분들 뭐 피곤할까봐, 공부하느라 피곤할까봐 보통 이 강의를 보게 되는 거는 한밤중일 텐데, 피곤할까봐 이 국사 근현대사를 포기한 선택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만 했던 겁니다. 거의 실리적으로 포기한 거는, 이게 안 나와서 다른 걸 잘 볼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포기한 거는 거의 우리 학교에서 저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판단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자기 신념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게 어떻게 되든 그게 잘못돼가지고 후회를 해도 그게 자기 선택으로 인한 후회이기 때문에, 남이 어쩌고 해가지고 팔랑팔랑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남의 말 듣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덜 아파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한 거에 비해 남의 말 듣고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가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럼 그 말 추천해준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나는 뼈 맞은 것 같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국권상실시대 시를 다루기 위해서 국사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거에 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할 게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봅시다. 국권상실시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뺏겼고, 이어서 사법권, 경찰권도 뺏겼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 그래가지고 친일내각 앞세워서, 그때 당시가 이완용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맞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 국권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일본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문학 양식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로 어려울 게 아니에요. 봐봐요. 역사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오면은 많은 그 아래에 있는 뭐 경제, 정치, 예술, 많은 방면에 있어서 변화가 옵니다. 많은 방면에 있어서 변화가 와요. 이때 당시의 변화는 뭐였을까? 이 전 봤잖아, 우리. 이 전에 뭐예요? 시조, 창, 요런 느낌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외국의 근대 양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시의 근대 양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또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시 만드는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국가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정치, 예술 모두 다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문학 양식을 탐색했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이 과거의 시조, 창, 가사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현대시 있죠. 그런 특별한 정형화 없는 이 현대시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던 것이 바로 이 국권상실 시대의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국권상실 시대 우리가 지금 이 강의 때 볼 작품들은 현대시 그리고 현대시의 근간이 되는 근대시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김억 시인의 봄은 간다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출 출제된 적은 없어요. 내재적으로 보겠습니다. 밤이 도다. 봄이다.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현재 봄이고요. 밤입니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자, 이걸 보면은 조금 알았어야 돼요. 3, 4 정형적인 게 살짝 남아있죠? 그리고 다 이 시의 끝을 똑같은 느낌으로 주면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 아니면 똑같은 끝 맺음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사법 중에 가군법이라고 합니다. 다다 미음 다다. 봅시다. 다시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지금 봄이고 밤인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봄도 가버리네요. 이 와중에 화자의 깊은 생각이 아득해요. 생각이 아득하게 많고 깊고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저기 부는 바람에 누가 울어요? 새가 슬피 우네요. 자, 좀 이따가 이 새가 주는 의미가 뭔지 좀 봅시다. 자, 검은 내 떠돈다. 검은 내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가 뭐 내천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이 단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단어가 뭔지 모른다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빗긴다. 이 두 개가 떠돌고 빗기고 있죠. 이 둘 다 어떤 느낌이에요? 정면이 아닌 느낌이죠. 그리고 주변적인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검은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시어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밤입니다. 밤은 검어쳐. 요 정도만 보고 가봅시다. 말도 없는 밤의 소름. 그리고 소리 없는 봄의 가슴 사사네요. 자, 밤이 소름. 슬퍼요.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에 놓인 밤이 슬픈 거예요. 그쵸? 봄 역시 소리 없는, 봄도 소리 내는, 봄은 무슨 계절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이죠. 이러한 봄이
봄을 소리로 표현하면 어때요? 막 샤라라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새로운 새싹들이 막 펼쳐지니까 꽃도 나고. 근데 그런 봄도 소리가 없어요. 그 봄의 가슴은 어떤 느낌일까요? 답답하겠죠. 답답한 거. 우리가 방금 이 바로 전행에 밤 나온 행을 볼 때 답답한 상황은 말을 못하면 또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꽃이 뭐예요? 꽃은 봄을 상징하는 시어죠. 이 봄이 떨어짐, 생명이 떨어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외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봄, 꽃, 그리고 떨어짐, 낙하, 하강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님은 탄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상에 반전이 있던 경우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엄청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쵸? 없었어요. 긍정적인 거 없었고요. 근데 이 시 자체로 보면은 긍정적인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자, 지금 우리 시를 봤는데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울 거예요. 다 지웁니다. 싹 지우고요. 우리 시를 봤는데 시 자체는 어떤 느낌이에요? 절망적이고 슬픈 느낌이죠. 절망적이고 슬픈 느낌이죠. 자, 여기에서 절망적이고 슬픔을 느끼는 주체가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슬피 우는 새가 있겠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봄이 있겠죠? 봄에 있는 꽃이 떨어지고 봄이 말도 못하니까 소리 없이 답답하고 슬픈 거겠죠? 그리고 탄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님이 있죠? 어둠은 좀 이따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시 분위기가 절망적이고 슬픈 느낌인데 절망적이고 이 슬픈 느낌을 느끼는 사람, 느끼는 주체, 지금 절망하고 슬픔을 느끼는 주체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현재 상황,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과연 부정적인 시어에 해당할까요? 긍정적인 시어에 해당할까요? 자, 볼게요. 내가 암담한 현실을 보고 울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바라는 사람일까요? 암담하지 않은 현실을 바라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봄님은 지금 상황에 슬퍼하는 새봄님은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어둠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밤 그리고 검은 내 요거를 보면은 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밤만도 애달픈데 밤이기만 해도 밤 자체만 해도 너무 애달파 슬퍼. 밤은 그 자체로 슬픈 거예요. 그리고 검은 내 떠도는 거랑도 어느 정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해석마다 다른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 시 자체를 보면서 시 외부적인 거에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밤은 몰라요. 이 시만 보고는 몰라요. 외부
보기에서 밤과 어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관점을 보여주고 이 관점대로 해석하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요거는 제가 뭐 현대시의 막 거장 이런 게 아니라서 현대시 해석의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시 자체만 보고 어둠이 그냥 부정적이다 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애매한 느낌입니다. 됐죠? 자, 김억이라는 시인은 김소월의 스승이에요. 본명이 김희권인데 호가 안서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안서라고 해서 활동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김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막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하에 활동한 사람들이 필명이 되게 많았어요. 한 필명으로 활동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다루기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문학 이론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기의 작품을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소설을 썼었나? 아무튼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할 때 필명을 다 다르게 해서 썼던 썼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의 의의는 해외 문학 이론을 처음 소개했다는 데에 있고요. 서구시를 번역하고 한국 자유시를 개척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자유시를 개척했다고 보기에는 방금 그 느낌은 너무 가군에 집착하기도 하고 너무 감정을 많이 터뜨렸다는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친일 활동을 했고 친일 저작물인 시 4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0일에 북으로 납치됐다 라고 하는데 이 월북 작가들과 함께 월북은 스스로 넘어간 거죠. 이 작가들과 함께 언급이 안 됐고 1988년에 이 사람들을 언급해도 된다라고 금지가 해방됐다. 금지가 풀렸다. 그 이후에는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작가,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열린 결말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고 숙제로 제출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번 강의는 할 건데요. 이번 강의는 선택을 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주요한 이 사람은 이 시인은 대표작이 불놀이, 우리집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놀이, 우리집 2 작품 모두를 보게 될 거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근대시의 선구자적인 역할, 이건 뭐 치기만해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요한 시인은 변절했고 친일파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웃긴 게 해방되고 나서 정치 생활을 했고 장관도 역임했어요. 웃기죠? 주요섭의 친형인데 이 주요섭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나요? 들어봤죠? 이거 뭐지 누구지 하는데 이거 써주면은 바로 할걸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작가입니다. 여기서 왜 이 시대의 시인들이 출제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답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출제위원한테 왜 출제 안 하셨어요? 라고 역대 출제위원한테 다 물어보기도 뭐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보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하기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근데 또 절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서정주 시인 역시 친일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인 작품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내기 애매하지 않나.
아까 제가 봤듯이 딱딱 시 자체 내재적으로 봤을 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좀 복잡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기 좀 애매하고,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시선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서 그런 걱정? 불안감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거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숙제입니다. 주요안의 시 두 편 감상문을 제출하셔야 돼요. 아,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저런 뭔가 시만 읽고 넘어가면 되지 왜 쓸데없는 내용들을 다 말하고 가는 거야? 라고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왜 저런 잡다한 내용들을 건드리고 이런 숙제를 내고 요런 건 왜 요러려고 하는지, 이 커리큘럼에서 왜 이런 색깔을 가져가려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지금 방학일 수도 있고 뭐 학기 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길거리에 나갔을 때 마주친 사람 중에 몇 명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한 명도 얼굴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매일 가는 카페 주인, 그리고 알바분, 아르바이트 하는 분 얼굴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애도 똑같아요. 오래 만나고 같이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요. 뭐 며칠 사귀다가 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헤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걔가 어떤 애였지?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작품도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쓸데없고 귀찮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주요한 기목 포문 간다, 강의 끝났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머리가 백지가 된다고요. 머릿속에 백지가 돼요. 나중에 또 만나면. 근데 요런 식으로 작품들과 추억을 조금이라도 쌓는다면 나중에 이거 그때 그 새끼가 귀찮은 거 시킨 그건데, 그런 생각만 하게 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즐거운 숙제 시간인데요. 주요안의 시 두 편, 불놀이 그리고 우리 집에 감상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놀이 감상문에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 시 내재적인 특징으로 느낀 바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작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건 좀 외재적인 느낌이죠?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느낌인 거예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데서 외재적이지만은 그 각각의 작품들 자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는 각각의 내재적인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힌트는 앞 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 불놀이 2연에서 생명, 소생, 부활 등을 상징하는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1, 5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 이거는 각각 1년은 뭐고, 2년은 뭐고, 3년은 뭐고, 4년은 뭐고, 5년은 뭐다. 이렇게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우리집 감상문입니다. 우리집 감상문에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 불놀이와 이 우리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엄청 중요해요.
힌트는 같은 시인이라도 다른 색의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출 후에 해설 자료를 요청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해설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고민이에요. 그냥 강의로 해드릴지 아니면은 자료로 그냥 줘버리고 야 네가 알아서 봐라 할지. 근데 네가 알아서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돼요. 강의를 하나 또 찍을지. 지금 나가야 될 시인이 진짜 이만큼 있는데 뭐 이상하게 떴어 이거. 나가야 될 시인이 이만큼 있는데 쌓여있는데 요거까지 다 강의를 찍어서 갈지 말지 요것은 고민을 좀 해보고 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요 다음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진달래꽃 누구죠? 김소월 시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